네, 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15번째 페이지. 월요일 게스트 썬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형적인 강아지형 인간이라면 박광일 선생님은 전형적인 고양이형 인간이다. 새침한 매력의 역사학자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고양이라고. 썬킴 씨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반만 맞는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썬킴 선생님 자체도 고양이형. 아, 그래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의외로 네. 우리가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친근함. 사람에게 앵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충성스러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는 아하. 새침함. 그렇지만 이제 자신의 어떤 매력을 발산하는 우아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썬킴 선생님이 그렇게 금방 친해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약간 새침한 느낌도 있고요. 방송에서만 보면 누가 봐도 약간 골든 리트리버 느낌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방송인.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도 썬킴 선생님한테 같은 말 했으면 바로 월월 안녕하십니까 강아지 썬킴입니다. 분명히 이랬을 텐데. 그렇죠. 예, 박건희 선생님은 항상 안녕하세요. 약간 좀 새침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예. 잘하지 못할 바에는 하지 말자라는 어허.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네. 뭐 아무튼 저는 고양이형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만 동의한다. 네, 그거는 이제 저한테 맞는 거니까 받아들이도록 하고 네. 개인적으로 또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근데 옛날에도 반려묘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개 키웠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웠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 동물을 반려로 둔다라는 개념은 네. 그 가족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사실 예전에는 그런 어떤 범주에 포함되는 동물은 오히려 말. 무장들에게는 말이 네. 중요했었고요. 태조 네. 이성계의 말들도 굉장히 유명한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반려마, 그 다음에 이제 소. 반려우. 그러니까 이제 소는 고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길렀기 때문에 식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외의 동물들은 사실은 그런 어떤 범주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개는 어떤 역할이에요? 개도 그냥 집을 지키는 정도이지 네. 우리가 지금 반려라는 개념을 쓰기는 예전 분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무슨 말? 왜?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단백질이 부족했던 그 고기를 먹지 못했던 시기에는 네. 어떤 음식으로서 개를 길렀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하고 좀 달랐을 다르군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털 달린 동물, 포유류 같은 경우 눈을 마주치고 정서교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와서 뭔가 부딪히고 그 다음에 안기고 네. 이러면 이게 이제 반려라는 느낌까지는 들어가진 않지만 네. 정을 주게 되고요. 그렇죠. 이제 그 정이 예. 붙으면은 이제 그게 확산되어서 이제 지금 동물권까지 연결을 해서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이제 반려의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반려묘에 대한 기록 이런 건 없습니까? 특별하게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고양이는 좀 미스터리한 존재이기는 해요. 네. 우리나라에 언제 전파가 되었고 어떻게 그것이 민간에 퍼졌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네. 다만 이제 조선 후기의 김득신의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고양이가 이제 그 병아리 물고 가는 그림, 본 것 같아요. 하적도 같은 예.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개와 고양이 이야기. 그렇죠. 사실 이게 원전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은 입에 있기는- 구슬을 물고 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와 고양이를 굉장히 가까이 두었고 무엇보다도 전근대 역사에서 쥐가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었거든요. 식량을 갉아먹고 전염병을 옮기고 질병.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는 고양이의 존재는 여러 문화권에서 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점. 이제 한국도 그런 영역에서 고양이를 길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듣기로는 조선에 고양이를 사랑했던 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또 참 사실입니까? 아이러니한 게 예. 이게 이제 그 실록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예. 이수광의 지복유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야사 개념인가요? 야사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그 채록을 팩트 기반에서. 좀 정확하게 오. 한다라는 편에서 네. 그러니까 민간에 남아 있지만 아마 정식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숙종 임금이 이제 우연히 길을 가다가 네. 다 죽어가는 고양이 한 마리를 본 거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치즈냥, 노란 고양이였는데 예전엔 치즈가 없으니 황금 금자를 써서 금덕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렇게 붙였던 금덕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았는지 그 먹을 거를 주고 약간 그러니까 보살펴줘도. 보살펴 주었지만 금방 죽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때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또 하나의 그 새끼를 낳는데 네. 그 아이도 역시 치즈냥이. 예. 근데 얘는 그러니까 금손이 금손이. 이렇게 불러주었고 이 아이가 네. 이제
숙종한테 앵기는 거였죠. 왕인 줄도 모르고. 근데 예. 숙종이 볼 때 또 얼마나 매력인 거예요. 전국에 있는 애묘인들은 다 알 거예요. 지난주에 만나봤지만 숙종이 또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참. 그 고양이가 딱 그 부딪힐 때 그 예. 눈빛으로 야옹하면서 올 때 그 느낌. 예. 그 슈렉 고양이 느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슈렉 고양이 그거는 바로 뭐냐면 예. 빨리 먹을 거 줘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느낌을 네. 그 교감을 한번 하게 되면 피할 수가 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손이를 맨날 옆에서 두어서 아껴줬군요. 예, 기록에 따르면은 예. 후궁들이 네. 질투할 정도로. 그치. 후궁들이 숙종 정도는 내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고양이만 보고 있으니까. 고양이만 보고 있으니까 예. 뭐지? 어. 이런 어떤 감정을 가졌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종의 그 어떤 뭔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숙종이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금손이가 시름시름 그 자리를 지키다가 아이고. 죽게 되어서 예. 그 옆에 이제 왕후 인원왕후가 예. 살아계셨잖아요. 예. 그럼 옆에 묻어 주자. 숙종 옆에. 예, 그래서 이제 서울릉에 가면은 네. 그 명릉이 이제 숙종의 무덤이고 그 옆에 이제 인현왕후가 묻혀 있고 네네네. 한데 그 옆자리에다가 묻었다까지가 기록으로 남아요. 사실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번 파보고 싶은데 어. 국립유적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고양이 가능성이 무덤 꽤 찾자고 있네. 발굴을 하기도 그렇고 그러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이야기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숙종과 금덕이 금손이 이야기를 보고 네. 창덕궁에 가면 거기 길고양이들이 여럿 있거든요. 얘네들 중에 하나일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숙종에게 또 이런 따뜻한 고양이 집사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이 시간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숙종을 좋게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장희빈과 숙종, 인현왕후 이 세 사람의 지독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나중에 희빈장 씨가 죽고 숙종이 궁중암투에 질려버렸는지 앞으로 후궁은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교지를 내렸다고 하셨죠? 네, 교지를 내렸는데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아요. 궁중암투에 질려버리게 만든 사람은 자기거든요. 전형적인 방귀 끼고 성내는 스타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가끔 이제 정치인들이 한다고 하는 네. 뭐 이렇게 그 내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마치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시기에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왕비는 처음부터 왕비라고 하는 신분을 염두에 두고 간택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교지가 내려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후궁 출신으로서 왕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제도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네. 유탄? 이 교지가 뜻밖의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숙종의 아들인 영조가 이제 굉장히 장수왕 아니었습니까? 66의 나이에 아주 어린 새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숙종의 교지랑 연관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조선 역사상 그 남편이 왕이었던 사람과 가장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했던 인물이 정성왕후 서씨거든요. 53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13살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66살까지. 그런데 이 정성왕후가 영조의 첫 부인. 첫 부인이었던 거죠. 예. 첫 왕비였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연인군 시절에 그 결혼을 해서 나중에 세제가 되었고 왕이 될 때까지 계속 같이 갔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할 부인이었는데요. 예. 이 부인이 돌아갔는데 영조가 이제 66살 네. 정도가 된 상황에서 보통의 경우라면은 아유 뭐 왕비도 돌아가셨으니 옆에 후궁이 있으면 그 옆에 두겠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제 보통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국모의 자리, 네. 왕비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후궁을 올리면 되거든요. 되는데 근데 교지가 떨어져서. 선왕께서 그렇죠. 이렇게 정해 아이, 놓으셨으니 진짜 자기만 하고. 예.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법이니까 하면서 간택을 또 해서 간택령을 내리고 15살? 15살, 그 51살 차이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무슨 말씀? 네. 무슨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순왕후 김 씨와 네. 이제 혼인을 하게 야. 되고요. 이 사건이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파란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하나의 또 지렛대 역할을 단초가 하게 되는군요. 됩니다. 예. 참 지난주가 굉장히 전 충격적이었어요. 그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번갈아 가면서 왕비에 올렸던 숙종을 보면서 소위 이분이 좀 한 성깔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아들 영조도 숙종의 그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부자 유친.
뭐 친하다 보면은 서로 비슷해지지 않을까 너무 친했군요.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숙종의 성격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다음에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조 같은 경우는 이제 왕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종과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붕당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숙종과는 좀 처지가 다르게 좀 몸을 숙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이 되고 자신이 그러니까 신하들을 통제할 수 있을 시기에는 그러한 성격이 드러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게 이제 먼저 드러났던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왕비 또는 희빈 이런 문제를 놓고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네. 밖에서는 좀 이상하더라도 네. 가족한테는 다를 수 있죠. 잘하는 편인 예.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분은 네. 안과 밖이 동일하죠. 안에서도 그랬습니까? 안에서도 예. 굉장히 편차가 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어허. 밖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긍정적일 때는 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표현을 하다가 네. 어떤 그 대신들이 뭔가 반발에 부딪힐 때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 그러니까 좋고 싫음에 대한 표현이 확실했던 인물입니다. 어. 예,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사도세자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정조까지 성격이 네. 비슷하지 않았을까? 부자유친. 예, 이런 느낌들도 어느 정도는 갖고 역사를 보시면 네. 의외로 사도세자 사건이라든지 정조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네. 약간 네. 약간 설득이 시사점이 돼요. 있습니다. 네. 집안에서도 그런 어떤 편차가 심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영조의 집안 사정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영조의 첫 번째 왕비이자 최장기간 재위한 남편 영조 덕에 역시 최장기간 왕비로 살았던 정성왕후 서씨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그 정성왕후와 영조의 그 관계가 평생 동안 최악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이 예. 최악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부부가 그러면 될까? 라는 느낌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떻길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악은 네. 성종이나 네. 숙종처럼 자기 부인을 죽인 거고요. 최악은 지난 편에 이미. 예, 그래서 예. 관계가 굉장히 부부라고 보기에는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냐면은 네. 이제 그 승정원 일기라든지 실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성왕후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형식적으로나마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영조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 병은 오래 전부터 알아왔던 거다. 굳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뭐 걱정하는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이라도 내려라. 내의원에서 그런 정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예. 이 병이 좀 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보고하는 있는데 건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표현이 네. 이랬다라는 거고요. 한중록에 보면은 그 해경궁 홍 씨가 쓴 기록에도 보면은 네. 평소에 서로 관계가 소원했다. 그러니까 해경궁 홍 씨는 사도세자의 부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위 아버지의 시아버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 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리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네. 5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군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귀하게 여겼던 왕실에서 네. 영조의 특징이 정순왕후는 마찬가지겠지만 네. 달성서 씨 그 정성왕후에게도 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없었던 것이 정성왕후에 대해서의 약간의 멀리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민간에서 전해지는 얘기, 사실은 이 얘기가 저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떤 얘기죠? 이제 처음에 이제 혼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연인군 시절이니까 네. 뭐 아무것도 아닌 시절이었죠. 예. 그런데 손이 예뻤던 것 같아요. 달성서 씨가 정성왕후. 그 정성왕후가. 네. 그래서 손이 왜 이렇게 예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좀 귀하게 자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성서 씨가 명문가거든요. 물 한 방울 안 묻혔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숙빈채 씨의 그 고생했던 손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그 궁녀 출신이잖아요. 궁녀 출신이니까 예. 물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렇죠, 손을 그렇죠. 댔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일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 의견은 아닌 것 그럼 같습니다. 뭐 손이 쪼글쪼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치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네. 달성서 씨의 그 조카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정성왕의 조카뻘에 해당하는 서덕수라는 사람이 네. 반역을 일으키다가 걸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이 오히려 영조의 정치 생명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당신 집안 문제에 이렇게 뭔가 관리를 못해. 물론 그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든 못하든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꼬투리 잡고 왜 그걸 통제를 못했지? 그 정도면 좀 이렇게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어떤 서운함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네. 어떻게 보면 정성황후를 멀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황후는 자신의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왕실을 안온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네. 사도세자를 네. 끝까지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점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건 뭔가요? 영조 이분이 이게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실록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성황후와 또 영조의 딸인 화완옹주의 남편, 그러니까 정치달. 예, 영조의 사위 되는, 그러니까 아내와 사위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영조가 아내의 장례식을 안 갔다고 하네요. 네. 그럼 뭐 어디 사위한테 갔나요? 사위한테 갔어요. 그래서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섭섭한데요.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누가 저기 좀 성격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욕했을지도 몰라요. 예, 예. 뭐 그러니까 오. 이걸 영조에 대해서 무슨 이게 말이 되느냐. 정치달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뭐 중요한 25살 젊은 사위거든요. 물론 그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화완옹주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그 사위한테 가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옹주가 당시 7명이 살아 있었거든요. 결혼까지 간 7명. 야. 것으로 보면은 네. 결혼까지 어려서 죽은 옹주까지 하면은 13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옹주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자기 그렇죠. 평생을 같이 했던 반려였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영조는 네. 또 하나의 뭔가 또 진짜. 이제 그 예. 뭔가를 그 보여줍니다. 바로 뭐냐면 예. 정성황후의 무덤이 그 서울흥에 홍릉이라는 무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옆 홍릉을 만들 때 이제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네. 아버지 숙종이 근처에 계시니 네. 나도 근처에 묻히겠다. 어. 이게 조선 왕실의 왕릉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네, 네. 세종대왕도 처음에는 그 태종의 무덤인 헌릉 옆에 자리를 만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예종 때 지금 이제 여주로 옮겨간 네, 간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맞추다 보면은 네. 정성황후 서씨가 먼저 돌아갔으니까 거기에 무덤을 만들고 나는 내가 죽으면 그 옆에 묻힐게 요렇게 했던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묻히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야? 그런데 예. 그 영조가 저기 승하할 때 네, 돌아가시고. 그 무덤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은 네. 정조입니다. 아, 아들. 근데 예. 정조가 가만히 보니까 음. 원래 할바마마의 유언에 따라서 네. 할머니 옆에 묻으려고 했더니 네. 누가 째려보고 있죠. 정순왕후가 아. 새할머니가. 그렇지. 정조는 손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 그렇죠. 예. 새할머니가 그럼 네. 나 혼자 묻히라고 요런 톤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동구릉의 원릉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따로 자리를 만들게 되죠. 예. 그래 결국은 정순왕후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승하하면서 네. 영조 옆에 묻히게 되니 네. 홍릉은 지금도 가면 보통 왕릉하고 다르게 네. 무덤이 하나 있으면 가운데 있거나 네. 이래야 되는데 네. 하나가 한쪽 귀퉁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정성왕후 무덤 근처에 누가 네. 있냐면은 인경왕후, 네. 인현왕후, 네. 인원왕후 시어머니 세 분이 다 있어요. 아. 그다음에 숙종 시아버지. 숙종이 또 거기서. 그래서 요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저쪽 광주에 네. 대비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서울홍도 옮겨왔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시어머니 네 분을 시어머니 네 분. 모시고 남편도 없이 네. 지금도 몇백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 살아서도 힘드셨겠지만 네. 돌아가셔서도 밤마다 며느라 그러면은 네 곳에서 부를 거 아니에요. 자꾸 전설의 고향 느낌으로 지난주부터. 예, 예. 그 숙종이 보기에 오히려 지금 애틋하지 않을까. 영조 고부가 같이 지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제가 답상할 때 홍릉 가서 네. 뵐 때 참 안타깝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 야, 들기도 역사학자들은 합니다. 왕릉에 가면 별의별 스토리가 딱 펼쳐지는 모양입니다. 예. 아니 근데 아까 영조에게 옹주가 7명 있다 그랬어요. 네. 무슨 백설 영조와 뭐 7 옹주도 아니고. 그렇네요. 예. 한번 가계도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딸부자집인 줄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영조의 가계도가 이게 나와 있는데요. 네. 화순, 화평, 화협, 화완, 화유, 화령,
화길옹주 이렇게 7명의 딸들이 나와 있는데 네.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했던 옹주를 7명을 지금 표기를 한 거고요. 혼인 전에 또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옹주가 6명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총 13남 2녀. 네. 그러니까 15명의 자제를 두었던 자식을 두었던 야. 분이 바로 영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질문. 옹주와 공주의 차이는 뭐죠? 정실 부인과 아닌 그렇죠. 거의 차이인가요? 왕비가 나오면 공주 네. 대군이 되고요. 네. 후궁이 나오면 옹주 군이 됩니다. 그러면 사위는 뭐라 불러요? 사위는 이제 보통 그 부마라고 부르는데 부마도 예. 각각의 직위가 있어서 네. 정식 공주와 옹주의 부마는 위라 그래요. 위. 그러니까 땡땡 위, 월성 위, 네. 무슨 위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왕의 사위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위로 끝나는 게 그거였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실 영조 이야기를 부탁드린 게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자식이 많았던 영조가 뭐 사도세자 이야기는 워낙에 유명하고요. 자식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 누구는 정말 금이야 오기야 편애하고 누구는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미워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것도 참 애매해요.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네, 일단 예. 그 대상에 올라갔던 인물들이 바로 누구냐면 영빈이 씨의 자식들입니다. 네. 영빈이 씨의 자식들을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장조, 나중에 추존 장조인데 사도세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화평, 화엽, 화환이 있는데 네. 화평과 화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랑을 했고요. 아하. 그다음에 사도와 화협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네. 이제 그 사도세자가 뭔 얘기를 하면 보통 귀를 씻잖아요. 네, 그렇죠. 영화에도 나오고. 네, 귀를 씻고 내가 못 들을 걸 들었어 해서 귀를 씻고 예. 그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걸 화협 옹준의 집 쪽으로 버렸대요. 아, 뭐야. 귀 씻은 물을. 네. 그러니까 둘은 요렇게 싫어했고 그러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같은 영빈이 씨 소생이고 동복 남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화협 같은 경우가 미움을 받았던 이유로 추정되는 것이 없지는 않아요. 왜 없지 네. 않냐면 네. 그 위로 옹주가 둘이 더 있었습니다. 먼저 돌아간 옹주가 하나 더 있거든요. 예. 셋째는 네. 아들을 낳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딸이 나와서 딸이 나온 거죠. 근데 그게 딸 잘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나서 딸이 화협. 화협. 그런데 이제 쭉 예. 그 다음에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가 나오니까 네. 옹주들을 또 이뻐했던 것 같은데 예. 문제는 또 그 이쁨을 받았던 화평과 그 다음에 그 화환이 좀 성격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화평 같은 경우는 조금 어른답게 네. 세자와 아버지의 문제가 생기면은 네. 그것들을 서로 중재를 하고 또 이런 어떤 뭔가 좀 융통성 있고 너그러운 그러셨군요. 그런 예. 존재였다면 예. 화환은 뭐요? 왜요? 어째서요? 오빠가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예. 그래요. 네. 약간 좀 깍쟁이 느낌. 깍쟁이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예. 요즘에 뭐 말도 안 듣고 뭐 대리청정 한다 그러는데 하겠어요. 뭐 이런 느낌. 그런데도 이제 그 영조집 막내딸이라고. 화평이 죽고 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사랑이 화환으로 옮겨갔다고 할 정도로 화평과 화환은 굉장히 아꼈다고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또 아꼈던 옹주는 정빈이 씨 소생의 화순옹주입니다. 화순옹주. 예, 화순옹주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화순옹주 이후로 이제 그 6명, 그러니까 모두 7명이 네. 가례를 치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왕실의 혼인은 네. 남자의 혼인은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은 왕비를 맞이하거나 네. 세자빈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주나 옹주가 결혼하는 거는 일단 용어 자체가 네. 하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래 내려서 혼인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집도 왕실을 가는 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주가 됐든 옹주가 됐든 네. 혼인을 하러 가면은 격이 낮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예. 표현을 하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왕비 그다음에 세자빈 할 때 네. 전국에 쫙 내려서 네. 14세 이하, 15세 이하 여성들은 모두 저기 사주단자 올려라. 네. 그래서 그 금혼령 내려가고 간택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똑같이 벌어져요. 어떻게? 사위를 갈 때도 15세 이하의 남자들 모두 결혼 중지. 그리고 다 사주단자 올려. 그러니까 부마를 뽑을 때도. 부마를 뽑을 때도 간택이 똑같이 있었다. 간택을 합니다. 야. 그런데 그 간택 기록 중에서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게 이제 네. 화순옹주 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네. 화순옹주하고 이제 남편이었던 김한 씨는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였거든요. 둘이 금슬이 좋았다. 정말 금슬이 좋았어요. 어느 정도는 정말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예. 그런데 이제 그 화순옹주가 이제 혼기가 차니까 네. 역시 이제 부마를 구하기 위해서 간택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국의 15세 이하 남자들 스톱.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막 불만이 올라오죠. 아니 얘는 엊그저께 혼인하기로 결정이 됐구나. 네. 패스. 그다음에 전주 이씨 집안 네. 같은 집안이니까 안 패스. 되니까 패스. 예. 그리고 본관이 달라도 이씨 집안 패스. 패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 뭐 가문이 안 좋거나 네. 그러면 통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람을 쭉 각 지역에서 추려서 네. 올려 보내게 합니다. 네. 처음에 한 120명 정도가 이제 그 단자가 올라오는데 1차 면접. 1차로 이제 서류 면접을 통해서 한 서류 20명 정도를 이제 떨어뜨려요. 아, 예, 예. 떨어뜨리고 네.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프로듀스 120.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네. 이제 충청도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 우리 충청도. 동네에 네. 김한신이라고 네. 굉장히 훌륭한 소년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집이 명문가이기도 하고 경주김씨 명문가거든요. 예, 예. 이 소년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음.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네. 양해하마. 왜냐하면 이게 일간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간택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일간택을 통과하지 않았어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늦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한신도 받아주마. 이렇게 해갖고 지금의 창덕궁 영화당에서 네. 이들을 간택을 합니다. 면접. 오디션을 하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한 자리 숫자로 이제 네. 추려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김한신이 포함되어 있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늦었습니다 하고 몇 명을 더 올려보내서 네. 다시 한 10여 명을 재간택을 하게 되는 야.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재간택을 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이때 PD는 영조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영조 결정권. 임금이 사실은 이미 이 우승자를 누출을 시킵니다. 김한신의 아버지에게 벼슬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알았겠죠. 사인이구나. 이번 삼간택은 네. 우승자는 결정이 됐구나. 라고 해서 결국은 김한신이 이제 월성 위로 예. 이제 그 봉해지면서 네. 혼인을 하게 되고요. 얼마나 아꼈는지 이 화순옹주하고 월성이가 사는 집을 네. 경복궁 바로 옆에 네. 다시는 이제 경복궁이 비어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경복궁 바로 옆에 예전에 효종의 공주가 살던 곳에다가 그 집을 마련합니다. 야. 그 집이 바로 어디냐면 자기가 살던 집이에요.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 궁궐 밖에서 살던 집이었는데 그 집을 이 화순옹주에게 넘겨준 거죠. 신경 많이 썼네요. 네. 예. 근데 둘이 동갑내기였는데 네. 정말 사이가 좋았고 그다음에 기록에 따르면 보통 그런 기록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김한신이 네. 잘생겼고 총명하고 프리패스 상이었구나. 이러니까 아하. 아마 이제 그때 눈에 확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뭐 오디션이고 뭐고 없이 사실은 내정. 100명이 딱 있어도 네. 누군가 한 명은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인성이라든지 실력만 조금 보면은 통과가 됐는데 화순옹주가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둘이 결혼한 지 한 20여 년이 지났을 때 네. 이 김한신이 먼저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안타깝죠. 예. 안타까운데 화순옹주가 이 김한신을 생각을 하면서 네. 식음을 전폐를 해요. 너무 사랑했군요. 한 일주일째 밥을 안 먹은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 소식이 창덕궁에 들어간 거예요. 불러서. 지금 소식이 들어갔다고요? 옹주가 지금 안 소식이 먹고 있다. 들어갔다고. 예. 그러니까 영주가 부랴부랴 뛰어온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뭐냐? 예. 네가 지금 아무리 네. 그 남편을 사랑하고 이것이 수절의 도고 연려의 도라고는 하지만 네. 네가 살아야지 그렇죠. 하고 설득을 하고 협박까지 하는데 네. 옹주가 거기서 뭐 그냥 알았다 하고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 뒤 일주일 동안도 네. 식음을 전폐하다가 네.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해에 예. 생을 동갑내기가 한 해를 못 넘겼군요. 네, 같은 해에 이제 생을 마감을 14일을 더 14일 고작 14일. 살다가 돌아간 네, 거고요. 네. 보통 이쯤 되면은 이제 나라에서 연료문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만해요. 예. 영조가 내 말을 어긴 옹주에게 갑자기 딸에게 네. 연료문을 내릴 수 없다. 갑자기? 그 진짜로 그렇게 해서 연료문을 안 내립니다. 그 무슨 심리?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명을 어겨서 괘씸죄가 걸린 것 같고요. 네. 다른 하나는 밑에 지금 옹주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라. 따라할까봐. 그렇죠. 보고 배울까봐. 언니가 저랬는데 그럼 나도 그래야 되나? 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겠네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화평이고 그다음에 화엽이고 화환이고 다 있는데 네.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내리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정조 때 아니 우리 고모님은 훌륭하셨는데 그리고 그 김씨네 집안이 탁월했고 그 김씨네 집안의 그 김한신의 증손자가 네. 김정희가 되거든요.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희가 순전연간 정조 순전연간에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 어떤 고모에게 연료문을 올려서 네. 지금 예산에 가면은 네. 김한신과 그 다음에 화수농주의 무덤 그리고 그 앞에 사당이 네. 남아 있습니다. 예사네요. 네, 그러니까 야. 이 그 부마가 되는 과정, 그다음에 네. 둘의 금슬, 그다음에 또 그 어떤 왕실에서의 어떤 배려, 이것도 드라마감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재밌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마 간택 과정. 저도 이제 CBS에 750명의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 좀 공감이 많이 됐고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화순농주는 이렇게 예뻐하면서 화평 화환도 그렇게 예뻐하면서 화염만 나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가 한 가지가 예. 자기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생기면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황후도 아마 그 영모 사건과 연결해서 네. 자신이 위험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부인이면 모든 걸 안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애증이 뚜렷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영조 얘기만 나오면 하여간 전 오은영 선생님 생각이 계속 나요. 예, 한번 같이 모시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영조의 그런 모습들 예, 이렇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 원인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확실히 숙종과의 연결고리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숙종까지는 연결되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제 그 자신의 기대 거기에 어긋나는 것 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엽 옹주를 네. 싫어했느냐. 음. 그러니까 당시 민간 기록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최근에 화엽 옹주의 무덤에서 네. 여러 가지 문서하고 그다음에 그 글하고 네. 묘지하고 네. 그다음에 화장품 그 브랜드로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화협. 예, 화엽. 요게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묘지에 보면은 네. 그 죽은 딸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조가 쓴 거예요? 그렇죠. 영조가 지은.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오. 예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화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조금은 여느 옹주하고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정조하고 대립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패서인이 되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정씨였기 때문에 실록에서는 옹주라고 표현을 하지도 않고 정씨의 정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화환 옹주의 그 뭔가 그 영조가 쏟은 애정과 연결해서 네. 누군가 다른 이야기거리를 또 만들어내다 보니까 화엽 그러면은 사도하고 화엽이 약간은 좀 덜 등장을 하니까 그렇게 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향후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지만 네. 누구 하나 자식을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하고 하는 것들은 결코 네. 뒤에도 몇백 년이 지나도 욕을 먹을 일이다. 이런 것들이 오늘의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혹시 아실까요? 몇 명인지? 영조가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영조보다 오래 산 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다 먼저. 시기적으로 네네. 시기적으로 영조보다 오래 산 딸 화환이 오래 살았고요. 그러니까 영조가 죽어서까지 있었던. 예, 왜냐하면은 예. 정조 순조 연간까지 그 화환 옹주를 두고 처분 문제를 결정을 했고 막내. 그다음에 막내 둘째는 오히려 정조보다 어렸습니다. 정조보다 어렸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예.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네. 오래 더 살았다. 그랬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참고로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정순왕후하고 그 영조가 굉장히 늦은 시기에 혼인을 했는데 아까 15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영조에게 네. 삶의 희망을 줬다. 그래서 영조가 82세까지 아하. 장수하는데 16년을 더 살잖아요. 예. 16년을 더 사는데 네. 이제 이런 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린 부인과 함께 같이 어려졌다. 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숙종이 만든 네. 그 제도에 따라서 그렇죠. 본의 예. 아니게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영조의 왕비 그리고 일고봉주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